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기혼 여성입니다. 뭐든지 시작이 좋아야 한다는 말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제 남편의 결혼은 그다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웠죠.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를 갔던 그날부터 예비시댁에서 엄청나게 저를 반대하셨거든요. 사실 반대를 하신 건 그것보다도 더 한참 전의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첫 인사를 드리러 갔던 그날이었을 뿐이었고요. 예비 신랑이 제가 상처받을 걸 걱정한 나머지 그 사실을 저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민석이가 그러던데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는 게 정말 사실이에요? 아, 네, 맞습니다. 진짜였네. 나는 혹시나 했는데. 예비시댁에서 그렇게까지 반대하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제가 고졸이라는 이유였죠.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그다지 잘하지 못했습니다. 공부에 흥미가 크게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저희 부모님 역시도 자식들 교육에는 크게 관심이 있는 편이 아니셨어요. 그냥 밝고 건강하게만 자라면 된다. 공부가 아니어도 너희가 할 수 있고 또 잘하는 다른 일들이 있겠지 하는 주의셨고요. 어떻게 보자면 방목형 교육을 하신 거고 또 어떻게 보자면 자식들 인생은 본인들이 잘 알아서 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대학을 가는 대신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20대에는 여러 회사를 옮겨 다녔었는데 제가 제일 처음 들어갔던 직장은 제가 다니던 학교 근처에 조금은 규모가 있는 내과 의원이었어요. 그곳에서 데스크 업무를 봤었죠. 그때 갓 20살이 되었었던 저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모두 통틀어 제일 막내였습니다. 첫 업무라 많이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모두들 저에게 잘 대해주셨고 업무도 거의 같은 일의 반복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힘들지도 않았어요. 다만 월급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른 분야의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리고 만 4년을 채운 뒤에 저는 바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다른 분야의 일이었어요. 이쪽 일은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호텔 프런트 쪽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그 전에 병원 데스크에서 일했습니다. 영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나요? 영어로 응대해야 할 일이 생각보다 많을 거라 프리토킹은 가능해야 하는데. 예약에 필요한 영어와 기본적인 회화는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 직장은 호텔의 프런트 업무였죠. 다른 공부에는 그다지 흥미가 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옛날부터 영어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거든요. 좋아했던 외국 영화들을 반복해서 보면서 언젠가는 외국에 나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덕분에 저는 영어로 진행했던 2차 면접까지 통과한 후에 호텔에 취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박봉이기는 했지만 병원에서 일할 때보다는 훨씬 나은 편이었어요. 제가 남자친구를 만났던 것은 이때였습니다. 출장을 왔던 그 사람이 제가 일하던 호텔에 숙박을 했고 그렇게 저희는 처음 만나게 되었었죠. 당시에 그 사람은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말했고 조심스럽게 본인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사실 투숙객으로 오는 분들에게 연락처를 받는 일은 예전에도 종종 있었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연락을 해보거나 사적으로 만났던 적은 없었고요. 다른 이유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뭐랄까 이렇게 일터에서 만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일단 말투도 무척이나 예의가 발랐고 혹시나 제가 불편해할까 봐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거든요. 거기에는
인상이나 풍기는 분위기가 선해 보였던 것도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제 연락처를 드렸고 그렇게 데이트를 시작한 저희는 서로에게 이끌려 사귀는 사이가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직을 했던 곳은 작은 무역회사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관리부에 들어가 사무직 업무를 맡았어요. 남자친구와 사귀고 몇 년이 지날 때쯤 이직을 했던 것이었죠.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만나면서 조금 더 먼 미래까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자친구도 제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언제나 저를 응원한다는 말로 든든히 제 뒤를 지켜주었고요.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제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항상 제 뜻을 존중하고 응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빠, 나 운전면허 따보려고. 출장 다닐 때 불편한 것도 그렇고 이제는 정말 딸 때가 된 것 같아. 그래? 좋은 생각이네. 학원 다닐 거야? 기본 연수만 하고 나머지는 내가 가르쳐 줄게. 진짜 가르쳐 주게? 그래주면 나야 좋기는 한데 주변에 보니까 운전 연습 시켜주면서 대판 싸우는 커플들이 한둘이 아니라던데? 에이, 그걸로 뭘 싸우기까지 해. 싸울 일도 참 많다. 걱정하지 말고 일단 필기 시험부터 봐. 그 사람은 원래도 천성이 착하고 자상한 성격이었어요. 정도 많고 뭘 해도 제가 우선이라 매사에 저를 위해주는 사람이었고요. 그걸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은 제가 운전면허를 딸 때였습니다. 사실 제가 워낙 방향 감각이 없고 운동신경도 느린 편이라 운전을 하는데 겁이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출장을 많이 다니는 회사 일을 하다 보니 더 이상은 면허가 없는 상태로 일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저는 많은 걱정을 안고 간신히 도로주행 시험까지 통과를 해 면허를 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면허를 땄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거기서부터가 진짜 실전이었으니까요. 거의 요행으로 땄다시피 한 면허증 한 장으로 도로에 나가는데 얼마나 겁이 나든지. 제가 생각해도 그때의 저는 답답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초반에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탔던 저희 엄마가 너는 운전하지 말고 그냥 택시 타고 다니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남자친구는 포기하지 않고 옆에서 계속 저를 응원해주면서 매주 주말마다 제 운전 연수를 시켜주었습니다. 뒷차랑 간격 잘 보고 천천히 차선 변경해. 지금 들어가라고? 바로? 아니 늦었어. 지금은 안 돼.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깜빡이를 미리 켜놔야지. 깜빡이 켜자마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들어가면 진짜 사고나. 미안해. 마음이 너무 급해서. 아니야. 자기도 당황해서 그렇지. 원래 처음엔 다 그래. 그래도 다음부터는 신경 쓰자. 알았지? 솔직히 말해서 사고가 날 뻔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무사고 운전을 하게 된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런 실수들을 하지 싶게 아찔한 순간들도 많았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저도 남자친구는 저에게 큰 소리 한번 내지 않고 저를 잘 달래가면서 자신감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제 제가 운전을 잘하게 된 건 다 그때의 남자친구 덕택이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저는 그 이후로도 저에게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 사람을 보면서 결혼은 이런 사람과 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미래를 약속했고 해가 넘어가기 전에 양가의 정식으로 허락을 받기 위해 예비시댁을 처음으로 방문했던 날이었어요. 사실 예비시댁에 가기 전에 남자친구와 저는 저희 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는 예비 사위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여태껏 살면서 부모님께 남자친구라고 인사를 시켜드린 것도 처음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좋아하실 줄은 몰랐을 정도로 기뻐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결혼이 늦어질까 봐 겉으로 티는 내지 않아도 두 분이서 속으로 걱정을 엄청 하셨던 모양이었어요.
너희만 행복하면 다 괜찮다고 하시면서 저희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죠. 저는 예비시댁에서도 저희 집에서 그랬던 것처럼 식구들의 축하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막 너무 격한 환영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반대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죠. 그게 너무 안일했던 저만의 생각이었을까요? 그날 제가 마주했던 것은 예비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와 시댁 식구들의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고졸인 것이 부끄럽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물론 자랑인 것도 아니었지만요. 다만 대학을 나오지 않았음에도 열심히 일해서 제 손으로 밥 벌어먹고 제 인생을 꾸려나간다는 게 스스로에게는 떳떳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고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때까지는 몰랐었죠. 민식이 너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을 결혼하겠다고 데려와? 어머니, 사람만 괜찮으면 됐지 그깟 대학이 뭐가 중요해요. 대학 안 나왔다고 직장을 안 다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 형, 솔직히 그건 아니지. 밖에 나가면 발에 채이는 게 대학 나온 사람들인데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바보라서 학비 들여가면서 그 공부를 했겠어? 그리고 직장만 다니면 뭐라니. 요즘 대학 나온 사람들도 취직이 안 돼서 여기저기 죽겠다고 곡소리 나오는 판에 겨우 고등학교 나와서 하는 일이 월급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틀림없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일하기 싫으니 어쩌니 하면서 집안에 들어앉을 생각부터 할 거다. 너 혼자 외벌이 할 자신 있어? 예비시댁 식구들은 저를 두고 자기들끼리 방에 들어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딴에는 방문을 걸어 닫고 목소리를 죽여 대화한다고 하는 것 같았지만 전혀 효과는 없었어요. 가끔씩 제 귀에 드문드문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조합해보면 이 집안 식구들 중 그 누구도 저를 반기는 사람이 없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에게 제 자신이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처음으로 제가 대학을 가지 않았던 게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사람을 눈앞에 앉혀놓고 참 너무한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반대를 하는 게 이해가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말씀하실 줄은 나도 몰랐어. 많이 속상하지? 내가 자기한테는 정말 할 말이 없다. 아니야. 어머님 입장에서는 더 괜찮은 사람이 들어왔으면 싶어서 서운하셨을 수도 있지 뭐. 식구들도 다 좋은 학교 나오고 오빠도 좋은 학교 나왔잖아. 남자친구 가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좋은 학교를 나왔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도 그 연배에 대학을 나오신 분이셨고요. 저희 부모님 말에 의하면 그 시절에 여자가 대학을 나올 정도면 엄청 똑똑한 경우라고 들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집안도 어려웠고 공부도 다 잘하지 못하셔서 두 분 다 고등학교만 나오셨고요. 심지어 남자친구에게는 먼저 결혼한 남동생 2명이 있었는데 예비 동서들도 하나같이 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왔더라고요. 이런 상황이었으니 집안의 새 식구로 들어올 큰 며느리에게 거는 기대도 크셨겠다 싶었습니다. 나는 학벌 같은 거 전혀 신경 안 써. 그게 중요한지도 정말 모르겠고 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수진이 너야. 나는 자기 아니면 결혼할 생각 없어. 그래도 자기 어머니가 저렇게 반대를 하시는데 우리가 결혼할 수 있겠어? 무슨 소리야. 나는 나고 어머니는 어머니지. 결혼해서 몇십 년 같이 살아야 할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라 나야.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내가 책임지고 수습할 테니까 자기는 오늘 일 신경 쓰지 마. 남자친구는 제가 아니면 그 누구와도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제 어깨를 붙잡고 몇 번이나 당부하듯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는 사과도
몇 번이나 반복했고요. 이 복잡한 상황에 저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비 시댁에 있을 때만 해도 슬프지만 이 결혼은 포기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는데 남자친구가 거의 울먹거리면서까지 단호하게 저를 붙잡으니 차마 헤어지자고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실 저도 헤어지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제일 컸고요. 그렇게 저는 고난의 길로 한 발짝씩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결혼이라는 그 고난의 길을 말이에요. 남자친구가 저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 뒤로 저희가 결혼할 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론 불편해하시는 모습은 여전했지만 그래도 적어도 저나 제 부모님 앞에서 이 결혼에 반대하는 말씀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예비 시동생들도 헛기침만 하고 있을 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저는 그나마 그렇게라도 수습이 됐다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모든 결혼이 처음부터 다 환영받는 건 아닐 테니까요. 꼬인 채로 시작했던 우리의 관계도 결혼하고 차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아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건 제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고도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큰 집에는 저희 차로 가실 거죠? 시간 맞춰서 저희가 모시러 올게요. 아니다. 나는 둘째네랑 같이 가기로 했으니까 너희는 올 필요 없다. 그럼 저희는 식당으로 바로 갈까요? 아니, 아예 올 필요가 없다고. 거기 예약해둔 식당 자리도 비좁다고 하고 우리도 집안 대표로 몇 명만 가기로 했으니까 너희까지는 굳이 안 와도 돼. 결혼하고 첫 해에 있었던 시댁 행사를 앞두고 저는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저희 시댁은 친척들끼리 워낙 친하게 지내는 편이라 조금 먼 친척들까지도 왕래가 잦았거든요. 남편에게는 6촌형이 되는 친척이 스몰 웨딩으로 친한 친지들만 불러서 결혼을 하기로 했다는데 글쎄 시어머니가 저희한테는 올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약해둔 자리가 협소하다는 이유로요. 남편과 저는 처음에는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남편이 육촌형님과 통화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시어머니가 먼저 선수를 치셔서 저희는 못 간다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큰 집에서는 오히려 저희한테 일이 생겨 못 오는 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시동생과 동서들만 데리고 결혼식을 가셨고요. 사정을 알게 된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대충 이 상황을 수습하고 넘겼었는데 그때 저는 처음 알게 되었죠. 시어머니가 저를 반대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포기를 한 것이라는 사실을요. 시어머니의 박대는 그 뒤로도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저희 식구들만 모이는 명절 모임 같은 때는 몰라도 그 밖에 다른 시댁 친척들이 모이는 행사에는 거의 대부분 저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딱 저희만요. 한 번은 화가 난 남편이 또 올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시어머니께 폭발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왜 자꾸 저희는 올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또 둘째랑 막내만 데리고 가시려고요? 어머, 얘가 왜 이렇게 성질을 내고 있어? 너 목소리 안 낮춰? 말씀 좀 해보시라고요. 형, 왜 그래 진짜? 참나. 남들은 시댁 행사에 안 가고 싶어서 난리라는데 너는 왜 네 마누라를 편하게 해줘도 이 난리야? 그래도 그날 남편이 한번 폭발한 이후로는 시댁에서도 대놓고 저를 따돌리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저희 남편 앞에서는요. 그렇다고 아예 그 분위기가 없어진 것도 아니었죠. 자기들끼리만 눈빛 교환을 해대면서 저를 대화에서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거나 무시하는 일은 오히려 더 빈번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는데 그렇게 재미있어? 아니요. 별 이야기 아니에요. 하하호호 웃으면서 즐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도
제가 가면 웃음소리가 뚝 끊긴다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듯이 대화를 멈추는 일은 예사였어요. 막내는 이번에 승진했다면서? 네, 어머님. 저 올해는 성과도 좋아서 보너스도 많이 받았어요. 아, 역시. 이래서 사람이 좋은 대학 나와야 해. 같은 일을 해도 회사에서 동문 선배들이 끌어주잖아.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는 형님은 더 좋은 학교 나오셨잖아요. 제가 고3 때 거길 얼마나 가고 싶었는데요. 얘 대학을 다 나온 것도 아닌데 너무 우리끼리만 아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누가 들으면 또 한바탕 난리 나겠구나. 시어머니는 동서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자주 저런 말씀을 하시고는 했어요. 차라리 제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모를까. 그건 투명인간 취급보다도 더 못한 취급이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뒤늦게 와서 못 들은 척하며 표정 관리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초에 그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말을 한들 이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벌써 남편이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었는데 달라질 분위기였다면 진작에 달라졌을 테고요. 그나마 그런 시댁에서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시할머니 덕분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큰손주 며느리 왔구나. 얼굴이 왜 이렇게 해스케졌어? 밥은 잘 먹고 다니고? 네, 할머님. 저 밥 엄청 많이 먹고 다녀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이어트니 뭐니 절대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사람이 좀 통통해야 아픈 데도 없고 보기가 좋지. 그저 건강이 최고야. 네, 다이어트 같은 거 안 하고 앞으로도 잘 챙겨 먹을게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픈 건 당연하지 뭘. 그래도 우리 큰아기가 증손주 낳는 건 내가 보고 죽어야지. 시할머니는 저를 참 많이 예뻐하셨어요. 시어머니나 다른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겉돌고 있는 저를 눈치채셨는지 처음부터 저를 격하게 반겨주시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마치 시할머니가 아니라 제 친할머니나 외할머니인 줄 착각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요. 저와 다른 동서들과의 대우도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항상 저를 큰아기라고 부르시면서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제 칭찬을 한참 동안이나 늘어놓으시고는 했죠. 내가 밖에 나가서 다 둘러봐도 우리 큰아기만한 애가 없어. 요즘 세상에 이렇게 착하고 순한 애가 어디 있냐고. 그럴 때마다 시댁 식구들은 떨떠름한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시할머니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시할머니는 당신 한 손에는 저를 또 다른 손에는 제 남편의 손을 끌어다 마주 잡으시고는 남편에게 이렇게 당부하시기도 하셨어요. 민석이 네가 네 처한테 잘해줘야 한다. 큰아기가 우리 집안에 시집와서 너 하나만 믿고 사는데 네가 옆에서 든든하게 남편 역할을 잘해야 하는 법이야. 할미 말 알겠니?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 그래, 그래야지. 그래서 그나마 시할머니가 계시는 가족 모임에는 제가 숨통이 트이는 자리였습니다. 집안 제일 어른이시니 다른 시댁 식구들도 시할머니 앞에서는 저에게 싫은 티를 내지는 못했거든요. 다들 형식적으로라도 필요한 대화는 나눠야 했고요. 명절에 인사를 드리러 갈 때면 시할머니는 저만 몰래 불러서 감춰두었던 용돈을 주시기도 했어요. 다른 애들한테는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큰아기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아니에요, 할머님. 용돈은 저희가 드려야죠. 저 이거 못 받아요. 너 주려고 챙겨놨던 거야. 자주 보지도 못하는데 이럴 때라도 줘야지. 집에 돌아가거든 큰아기 좋아하는 과일도 사 먹고 소고기도 사 먹고. 알았지?
그 많은 손주와 손주 며느리들 중에서 딱 저만, 유일하게 저만 시할머니께 용돈을 받고는 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남편조차도 시할머니께 용돈을 받아본 건 20살 대학 들어갔을 때가 마지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유난히 저를 예뻐하셨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식구들 사이에서 미운 털이 박혀 겉돌고 있는 제가 안쓰러우셨던 게 아닐까 하는 추측만 할 뿐이었죠. 시할머니는 저희 식구들을 모아두고 가족끼리는 비록 내 눈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감싸주고 언제나 사이좋게 잘 지내야 한다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셨죠. 물론 그게 효과가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할머니가 저를 감싸주실수록 시댁 식구들의 반응은 더욱더 냉랭해져만 갔거든요. 역효과라고도 할 수 있었죠.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고 있었기에 저는 그 마음만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그 수모를 겪으면서도 조금만 더 하면서 미련을 놓지 못했던 것도 한편으로는 시할머니 때문이었고요. 시댁 식구들과 등을 돌리면 시할머니가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았거든요. 적어도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참아보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남편의 가족들이었고 또 시할머니의 가족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 일은 언제나 제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한편으론 제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시간들보다 이 고통의 끝이 훨씬 더 짧았다고 할 수 있었고요. 그 끝은 상상도 못했던 끔찍한 소식과 함께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저희 시할머니가 암에 걸리셨거든요. 병원에 가서 발견했을 당시에 시할머니의 병은 이미 췌장암 말기에 접어든 상태였어요. 그것도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늦어버린 이유였죠. 할머니, 좀 괜찮으세요? 괜찮다. 늙으면 누구나 다 죽는 거지. 무슨 별일이라고. 할머님 왜 그런 말씀하세요? 요즘은 암이 별것도 아니에요. 의학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요. 아이고, 그래? 그럼요. 저희 친척 한 분도 말기암이라고 얼마 못 사신다고 했는데 웬걸요? 아직도 밥도 저보다도 더 잘 드시고 친구분들이랑 같이 여행도 다니시고 지금 엄청 정정하세요. 할머님도 금방 나으실 거예요. 그래, 우리 큰아기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지. 저와 남편은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시할머니 앞에서는 무조건 나으실 거라고 용기를 북돋아드렸어요. 하지만 병실을 나오면서는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새 벌써 수척해지신 얼굴이 이미 예전 같지가 않다는 게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길어야 1년이고 짧으면 2-3달 안에 당장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요. 우리가 조금 더 잘 보살펴드렸어야 했는데 건강검진도 자주 모시고 다니고 했어야 했어. 그러게. 평소에 너무 정정하셔서 이렇게 갑자기 아프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시할머니의 병원에서 나온 뒤에 남편과 저는 일찍 더 잘 살펴드리지 못했던 게 자꾸 후회로 남아 마음이 착잡한 상태였습니다. 함께 병원을 다녀온 시댁 식구들도 충격이 컸는지 다들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 댁에 모여서 같이 저녁을 먹고 거실에 모여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계속 병원에서 모실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하는 게 제일 낫지. 집으로 모시면 답도 없어. 여기 집에서 누가 간병을 해? 워낙 활동적인 분이셨어서 병원에서 많이 답답하실 텐데. 답답하신 게 지금 문제야? 어머니 말씀이 맞아. 병원에 모셔야지.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지금처럼 시할머니를 병원에 계속 모시는 게 맞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집에서는 필요한 치료를 즉각적으로 받을 수가 없으니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혹시라도 새벽에 자다가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 도움을 받기도 쉬웠고요. 그 뒤로도 시댁 식구들은 시할머니 병원을 다른 곳으로 옮길지 남은 치료는 어떻게 할지 등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간병이었어요. 그런데 간병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간병인을 24시간 붙여서 쓰기 힘들잖아요. 비용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게요. 그게 문제네요. 다들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저희는 가끔씩 찾아뵙는 건 가능해도 간병은 어렵죠? 어머니가 하시든가 간병인을 쓰시든가 밖에 답이 없는데. 얘는 사람을 써야지. 나는 할머니 간병 못한다. 거기 있다가는 나도 혈압으로 같이 쓰러져. 줄초상 치를 일 있니? 간병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식구들은 하나같이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남편과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딱히 방법이 없기는 했어요. 그렇다고 하던 일을 그만둘 수도 없었으니까요. 시댁에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시어머니 뿐이셨고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가 간병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더라고요. 사실 평소의 모습들을 생각하면 이게 또 영 뜻밖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할머니의 사이는 그렇게 썩 살가운 관계는 아니었거든요. 정확하게는 시어머니가 시할머니께 무뚝뚝하고 정이 없는 사이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시어머니가 시할머니 간병을 한다는 것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희는 간병을 일단 구해서 쓰는 걸로 합의를 보고 그날 자리를 마무리했죠.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할머님 간병을 하라고요? 너는 재택근무니 뭐니 할 수 있다면서? 그렇기는 한데요, 어머님. 그래도 주 2일은 출근을 해야 하거든요. 그럼 주 3일이라도 나가서 간병하면 될 거 아니니? 솔직히 내가 지금까지 큰 며느리랍시고 우리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었어? 이게 왜 효도라도 해야지?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은 다 바쁘다는 이유로 저더러 시할머니 간병을 하려며 윽박지르듯이 말씀하셨어요. 이러려고 그날 간병인을 쓰자고 말을 했나 싶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 며칠 새 병원에 혼자 계실 시할머니가 눈에 밟혔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마음이 편치 않았던 저는 한숨을 내쉬면서 입을 열었어요. 그럼 제가 주 3일은 나가서 간병할 테니까 주 2일은 어머님이 오시는 게 어떠세요? 아니면 다른 식구들이랑 교대라도 하죠. 그날 내 말 못 들었니? 나 거기서 어머님 간병하다가는 나도 같이 쓰러진다고. 어머님도 내가 있는 게 더 불편하실 거고. 그건 그렇지만 간병이도 안 쓰고 저도 안 가면 할머님 혼자 계시잖아요. 하지만 제가 자꾸 어머님도 와서 간병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자 시어머니의 화가 결국 폭발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너 말고 지금 다른 식구들 중에 간병할 사람이 어디 있어? 집안에 환자가 생기면 일을 해도 잘 배우고 돈 잘 버는 사람이 나가서 하는 거지. 너야 꼴랑 몇 푼 벌지도 못하는 그 시원찮은 회사 다니다 그만두면 그만이지만 다른 사람들 입장이 어디 너랑 같니? 같아? 와,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제 귀로 들은 이야기가 정말 실화인가 싶어서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저는 회사 같지도 않은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간병하다 언제 잘려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다른 식구들은 잘 나가는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잘려도 제가 잘려야 한다는 이야기였고요. 네?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시원찮은 회사라니요? 내가 어디 틀린 말 했니? 그럼 어디 나도 한번 물어나 보자. 너 아니면 우리 집안에서 제일 못 배우고 돈도 제일 못 버는 게 누군데? 그 순간 저는 정말 처음으로
진짜 시댁과 연을 끊을까 싶은 생각이 단전에서부터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그때만큼은 진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이 정도면 그래, 나도 이제는 할 만큼 했다 싶었고요. 저는 기가 막힌 나머지 그 전화를 그대로 끊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디 시어머니 전화를 마음대로 끊는 거냐면서 난리를 치며 몇십 통이 넘게 전화를 다시 걸었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저 대신 마침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던 남편이 그 전화를 받고 무슨 일이냐고 되물었고요. 남편이 전화를 받자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그대로 끊어버리셨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남편이 다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려고 하는 걸 제가 막았죠.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라고요. 그 순간 머리가 너무 아파서 옆에서 누가 싸우는 걸 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대신 앞으로 저 인간들과는 아예 인연을 끊어야겠다 싶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그 숱한 노력들이 결국 아무 효과도 없었다는 걸 오늘에서야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저는 시할머니의 병간호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인연을 끊을 때 끊더라도 마지막으로 저를 예뻐해 주셨던 시할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효도는 다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지 않고 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제 마음이 너무 편하지가 않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냐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 저는 이튿날 회사에 출근해서 사정을 알리고 최대한 재택근무로 업무를 변경했습니다. 나 혼자 있어도 되는데 뭐하러 큰아기 너까지 여기 와서 고생을 해. 회사는 어쩌고. 당연히 회사에도 허락받았죠. 식구들이 아프다고 하고 재택근무로 허락받았으니까 저는 병원에서 노트북으로 일하면 돼요. 그렇게도 할 수 있다니? 네, 완전 다행이죠.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는 출근해야 하니까 매주 월요일은 할머님 외로워도 좀 혼자 계셔야 해요? 아이고, 내 걱정은 하지를 말어. 괜히 너만 왔다 갔다 힘들까 봐 그게 걱정이지 내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러다 회사를 잘리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없지는 않았어요. 그나마도 필요할 때에 한해서 주 3회 재택근무가 가능하게 해둔 규정을 저 혼자서 주 4회로 늘려달라고 요청한 상태였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시어머니의 말씀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박봉이라는 사실이요. 제가 하는 일은 워낙에 박봉이었고 그래서 이런 강도로 일을 할 대체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저를 계속 쓰기 위해 당분간 재택을 하겠다는 제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저는 이런저런 사정을 설명하지 않았고 단순히 시할머니께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몸도 힘드실 텐데 굳이 제 걱정까지 끼쳐드릴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그날부터 병원에서 저와 시할머니의 동거 아닌 동거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출근 도장을 찍었어요. 마치 회사에 출근하는 것처럼 아침 8시가 되면 병원으로 출근을 했죠. 그리고 저녁 8시가 되면 야간 간병인과 교대를 해서 집으로 퇴근을 했고요. 저도 체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간병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시간을 주기로 야간 간병인을 두기로 했거든요. 그것도 월요일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매일 12시간씩 꼬박 출근을 하자니 이만저만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주말에는 남편이 와서 저와 교대를 해줬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죠. 과정이야 어쨌건 간에 시댁에서는 제가 시할머니 간병을 도맡아서 하게 되었다는 소식에 좋아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병원에 오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다른 식구들은 병원에 입원해 계신 시할머니를 두고 잘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의 재촉에 마지못해 2번 왔다 간 정도가 전부였죠.
시어머니는 더 했습니다. 저 대신 남편이 병실을 지키고 있던 주말에 불편한 얼굴로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시더니 그나마도 30분을 못 채우고 나가버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시할머니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요. 다들 참 너무들 한다 싶었습니다. 노인네가 살면 얼마나 더 사신다고 저렇게까지 무심한지.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다만 식구들이 왔다 간 날이면 더욱 쓸쓸해 보이는 시할머니의 말벗을 해드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일 뿐이었죠. 할머님,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사셔야죠. 중손주도 보기로 하셨잖아요. 우리 중손주 봐야지. 그러니까요. 오빠랑 저랑 내년쯤 아기 가지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내후년에는 할머님이 기다리시는 중손주가 뿅 하고 나올 거예요. 증손자가 좋으세요? 증손녀가 좋으세요? 나는 둘 다 좋지. 민석이랑 큰아기랑 닮으면 다들 예쁘겠구나. 그쵸, 할머님? 나중에 아기도 봐주셔야 해요. 저 할머님한테 아기들 맡겨놓고 막 놀러 다닐 거거든요. 그래. 내가 봐주마. 제가 옆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증손주 이야기를 하면서 조잘거릴 때마다 시할머니는 힘겹게 웃으시면서 저를 바라보시고는 하셨어요. 그때쯤에 시할머니는 전신에 퍼진 암으로 인해 통증이 너무 심해서 마약성 진통제를 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고통에 힘들어 하시거나 그것도 아니면 약에 취해 몽롱하신 상태였어요. 그러다 가끔씩 정신이 온전하신 날이면 이렇게 저와 함께 이야기를 오래 나누기도 하셨죠. 이제 시할머니의 마지막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도 저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힘들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차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입원하신 지 딱 6개월 만에 시할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날 어쩐 일인지 또렷한 눈으로 저를 보시면서 한참을 제 손을 잡아주시고는요. 마지막 순간 시할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돌리자 그제서야 시댁 식구들은 헐레벌떡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이후였어요. 남편이 몇 번이나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했었지만 그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었죠. 결국 저와 남편을 제외하고는 시할머니가 의식이 계실 때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나타난 시어머니는 그 부분이 딱히 안타깝지도 않으신 표정이었고요. 반전은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시할머니의 장례를 다 치르고 시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유언장을 집행하던 순간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뭘 어떻게 가져간다고? 형수가 절반을 가져간다고요? 아니, 형님이 대체 왜요? 여기저기서 모두의 경악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시할머니의 유언장에는 제가 분배할 유산의 절반을 가져간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 배분 금액도 금액이지만 모두가 놀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시어머니와 손주 내외 셋이 각각 공평하게 4분의 1씩 가져가게 둔다고요. 그런데 뒤늦게 변경한 유언장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가 왜 내 몫까지 가져가?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도대체 네가 뭔데? 할머님이 그러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간병하느라 고생했으니 어머님 몫은 제가 받으라고요. 말도 안 돼. 평소에 그런 말씀 전혀 없으셨어. 각자 공평하게 나눠 가지라고 말씀하셨었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민석이 네가 말해봐라. 시어머니는 아주 뒤집어질 듯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른 식구들도 유언의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는지 말을 잇지 못하는 상태였고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유언장을 시어머니 눈앞에 다시 들이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언장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시더니 이내 그걸 바닥에 내팽개치며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너 도대체 어머님을 어떻게 꼬드긴 거야? 암 걸려서 아프셔서 정신도 없는 노인네 네가 옆에서 뭔 소리를 하면서 꼬신 거냐고. 그만 좀 하세요. 뭘 그만하기는. 너 고소하기 전에 당장 돌려내. 그냥 고소하세요. 저는 시어머니를 말리는 남편을 막으면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방이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뜻밖의 대답에 시어머니는 기가 막힌지 말을 더듬으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고소하시라고요. 하실 수 있으면요. 그런데 뭘로 하실 건데요? 뭘로 하기는. 네가 정신 오락가락하는 어머님 병원에서 꼬드겨서. 일단 제가 꼬드겼다는 증거도 없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저희도 유언장 내용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알게 된 거고요. 웃기지 마라. 네가 이걸 몰랐다고? 안 믿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뭐가 됐든 어머님은 받으실 돈이 전혀 없으세요. 법적으로 상속권자가 아니시니까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입을 딱 벌리며 뒷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너 네가 노린 게 이거지? 너 이러려고 간병하겠다고 했던 거지? 이 여우 같은 것! 할머님의 오죽하면 그러셨겠어요? 어머님이 정말 딱 하루라도 병원에 와서 진심으로 간병하신 날이 있었어요? 그랬으면 할머님이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을 거예요. 자신을 좀 돌아보세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도 못하고 바닥에 미끄러지듯이 주저앉았습니다. 유산의 나머지 절반을 나눠서 상속받게 된 시동생들과 동서들은 저마다 뭐라고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나마 자신들의 몫이라도 지켜서 다행이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둘째 동서가 그나마 그러더라고요. 형님, 아무리 유언장에 그렇게 적혀 있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머님한테 한 푼도 안 드리고 다 가져가는 건 좀 심하잖아요.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럼 동서네가 받은 몫에서 어머님께 좀 드리면 되겠네. 아니, 그건 아니죠. 제 말에 둘째 동서는 찔끔 놀라며 얼른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막내 동서는 덩달아 뭐라고 하려던 걸 얼른 고개를 돌리며 아닌 척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남편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였지만 시어머니가 저렇게 난리를 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시할머니의 유산을 믿고 그 사이에 무리한 투자를 한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친한 친구가 소개를 해줬다는 무슨 파생 상품에 투자를 했다는데 그게 크게 손실이 났다고 했고요. 저는 애초에 그런 게 뭔지 알지도 못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아무튼 투자했던 원금을 거의 다 잃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 뒤로도 한동안 시어머니는 돈을 내놓으라며 난리를 쳤지만 남편이 본인 선에서 냉정하게 연락을 차단시키더라고요. 남편도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와 시할머니에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전부터 마음 정리를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사시던 집도 있으니 별 문제는 없을 거고요. 저는 그렇게 시댁과 인연을 끊고 이제는 마음 편하게 살고 있는 중입니다. 시할머니가 물려주신 돈 중 일부로는 시할머니의 이름으로 작게나마 기부도 했어요. 나머지는 남편과 어떻게 쓸지 아직 의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바로 이런 순간들을 두고 하는 말이었나 싶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지금쯤 후회를 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아직도 제가 아픈 시할머니를 꼬드겨서 유산을 넘겨받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